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예전 유명한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살다 보니 바로 제 주변에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인간들을 참교육했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종갓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큰 뼈대 있는 명문 집안까지는 아니고 규모가 좀 작은 종갓집입니다. 하지만 한 달 건너 한 번씩 제사가 있기 때문에 종갓집 종부인 저희 친정엄마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도 제사에 치여 지내고 계세요. 종갓집 제사를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크게 유별날 건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지켜야 하는 건 집에 불이 나건 장마에 집이 떠내려가도 무조건 제사 날짜가 되면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산 사람은 굶어도 죽은 조상은 절대로 굶겨선 안 되는 게 종갓집 맏며느리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니까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몸이 너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뻘뻘 나고 침대에 이부자리가 흠뻑 젖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제사였어요. 저는 엄마한테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사 걱정을 하다가 결국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제사 안 지내면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면서 기어코 일어나셨어요. 성치 않은 몸으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기어이 그날 저녁 온전히 제사상을 차려내셨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내 부모를 골병 들게 하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자식들에게 조상복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순진한 며느리들한테 일 시켜 먹으려고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죠. 조상 잘 모셔야 한다면서 왜 그 조상이랑 하나도 연관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만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그 집안 사람들인 아들들과 시누이들은 남의 집 일 보듯 신경도 안 쓰고 제사상 차리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그뿐이 아니죠. 며느리들이 몸을 갈아가며 제사를 지내도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이 집안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결국 그날 제사상을 끝까지 다 차리시고 엄마는 쓰러지셨어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제가 새벽에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엄마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당장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픈 몸으로 하루 종일 주방에서 제사 음식 만들다가 쓰러졌는데 뒤늦게 집에 도착한 고모들이나 친척 어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다들 앉아서 엄마랑 제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제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 건강을 걱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어쩌면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남보다도 못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키우던 개가 다쳐서 병원에 가도 그 정도로 무신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이지 원래 없던 정도 떨어질 정도였어요. 엄마를 챙기지 못하는 아빠도 정말 미웠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집안 조상 제사니까 아픈 우리 엄마한테 일 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당신들이 직접 음식 차려서 지내세요. 라고 제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엄마가 지난 수십 년 참아가며 보낸 세월을 제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꼴이 되니 그럴 수도 없었죠. 그땐 하는 수 없이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절대 엄마처럼 바보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죠. 사실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었나 봐요. 그러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너를 종갓집에 시집 보내느니 평생 결혼 못하더라도 내가 끼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엄마 자신이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시집 오는 바람에 평생을 시집살이에 남의 집안 조상 제사를 지내느라 꽃같은 청춘을 다 낭비했잖아요. 그러니 자식만큼은 본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누구랑 사귀던가 저한테 선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상대 남자의 학벌이나 직업보다도 오히려 그쪽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뼈대 있는 가문의 종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집안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엄마를 집안 따지는 유별난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겠죠.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집안 좋다고 꺼드럭거리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그렇게 거르고 걸러서 찾은 사위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취미 생활을 하던 중에 비슷한 취향의 사람과 모임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다 같이 모이지 않는 날에도 남편과 둘이 따로 연락해서 만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래저래 해도 나랑 취향 비슷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장남이긴 해도 집안이 저희 친정처럼 종갓집도 아니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그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죠. 게다가 저희 시댁은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사가 아예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시아버지께서 오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예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난 이 나이 먹도록 집안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너네 친정집이 종가라고 그랬지? 다행이네. 집에서 보고 배운 것도 많겠다. 앞으로 네 시아버지 제사는 너가 모셔라. 조상 제사 잘 지내면 자식들한테 좋다잖니. 우릴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시아버지 정도는 제사 지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본인도 평생 한 번 안 한 제사를 왜 갑자기 저 때부터 지내라고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 친정 집안에 비하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제사 정도는 못할 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오랜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합병증이 심해지고 결국 저희 결혼 1주년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친척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멀쩡하던 아버님이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뒤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돌아가셨다면서 제가 시아버지를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귀에 들려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말이 억울하기도 했고 아버님을 뵌 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아버님과 정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아버님은 집안에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 몰래 저한테 용돈도 주셨고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남편한테 이야기도 하지 말고 저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반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순전히 아버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를 도와서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사상 음식 차림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순서와 방식까지 훤하게 꿰고 있었죠. 어차피 이 집안에서는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친정 집안 방식 그대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시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고 동서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큰애야, 이번 제사에는 상에 튀김 종류도 좀 올리자. 그리고 너 식혜 만들 줄 아니? 직접 만든 식혜도 올리면 참 좋을 텐데. 할 줄 모르면 시장 가서 좀 사와라. 마트에서 공장 제품 사오지 말고. 평소에 제가 하는 제사에 대해 별 말씀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차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금씩 간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봐야 상에 올리는 음식 몇 가지를 더하라고 하시는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이기도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 내일이 아버님 제사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내일 오전에 만나서 장 보고 같이 일 시작할까? 그게 귀찮으면 그냥 각자 만들 음식 정해서 저녁에 어머님 댁에서 만날까? 동서는 뭐가 편해? 네?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오늘 제사는 못 가요.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못 온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님 제사인데.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냥 바빠서요. 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동서가 시집와서 처음 맞는 시아버지 제사인데 바빠서 못 온다 하더라고요. 평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었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바쁘다고 한마디 하는 태도가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도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죠. 생각 같아서는 동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어머님도 뭐라 안 하셨는데 내가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다음에 제사 때였어요. 이번에도 먼저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먼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엔 음식 준비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어머님도 저한테 별말 안 하시는데 진짜. 아, 알겠어요. 이따 어머님 댁에 사람 한 명 보내드릴게요. 그분이랑 같이 하세요. 이제 됐죠? 짜증난다는 듯 자기 할 말만 해버리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한가해서 이런 짓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남편 통해서 동서가 평소 어떻게 생활하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던 동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 집에서 밥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낮에는 친구들 만나 브런치를 먹고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를 사서 차려주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유행 따라 해외여행을 밥 먹듯 다니고 명품 사서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려 자랑하는 것이 매일 하는 일이었죠. 저희 시동생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본인의 그런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없으니 매달 자기 친정에서 용돈까지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아버지 제사에 오지도 못할 정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동서한테 한마디도 따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동서 앞에서 그렇게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남편 벌이가 최근 들어서 그리 심통치 않았어요. 남편은 인테리어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쪽 일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일이 많을 때는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일감도 별로 없고 거의 백수나 다름없이 가게 문만 열어놓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도 남편의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저도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뒤로는 집 근처에 일자리를 구해서 낮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6시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는 않았고 생활에 여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집 전세가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000이나 올려달라 요구했습니다. 저희 가진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남편이 자기 동생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전세금을 맞춰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동서 앞에서 할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기 전에 모은 돈으로 동서가 집을 사서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 집이 많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꽤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젊은 나이에 내 집 마련도 했고 여유가 있어서 주변에 인심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한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돈도 자주 보내드리고 어머님 보약을 사드리거나 저번에 보니 어머님 댁에 못 보던 안마의자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머님이 직접 사시진 않았을 거고 동서가 보내줬나 싶었어요. 그럴수록 맏며느리인 저는 동서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정작 제 잘못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장을 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시댁에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동서가 보낸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보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기어이 사람을 보냈구나 싶어서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장봐온 재료들을 주방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동서와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뭐하러 돈까지 써가면서 사람을 보내? 그냥 놔두면 큰애가 다 알아서 하는데 걔는 친정이 종갓집이라서 제사상 차리는 건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라.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날 줘. 뭐? 큰애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지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뭘 한 게 있다고. 어머님 목소리가 거실까지 다 흘러나오는데 저와 도우미 아주머니가 눈을 마주치고 서로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죠. 걔는 친정엄마도 평생 종갓집 제사 지내면서 그 집안 종처럼 살았다더라. 원래 딸은 지엄마 팔자 따라가는 법이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정도면 양반이지? 고작 해야 1년에 명절 2번, 그리고 제사 1번이 전부인데 어디 지내 친정에 비할 바야? 걔 엄마 팔자에 비하면 얘는 완전 상전이다, 상전. 그러니 걔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너한테 일 시키겠니? 저번처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큰애한테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되니까.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 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용돈 많이 주는 며느리한테 살랑살랑 아양 떠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멍청하게 나서서 남의 집안 제사를 떠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사람 입에 우리 친정엄마까지 오르내리게 하다니 도저히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하나 다행인 건 이 상황에서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저런 이해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동서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늘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저녁에도 일을 하러 나갔어요. 빌린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돈을 다 모아서 동서한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목돈을 갚아버리고 나니까 성취감도 생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룬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껴서 생활하고 제가 버는 건 따로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전부 그 안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매달 수백만 원이 쌓이는 걸 보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큰 굴곡 없이 일이 잘 풀렸고 저희는 얼마 뒤에 대출을 절반 정도 낀 채로 2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부부가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새로 집을 구해 이사한 곳이 친정이랑 훨씬 가까워져서 앞으로는 친정집에 자주 오가며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집들이를 하고 얼마 후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뇌수막종 판정을 받고 엄마는 뇌수술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난 걸 확인했지만 인생이 참 얄궂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엄마를 매일 간호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도 병원에 자주 오가셨고 평소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서 그런지 엄마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들 감사했어요. 수술이 잘 끝났고 퇴원은 하셨지만 집에서도 무리를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쉬면서 몸조리 건강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살기 바빠서 하나뿐인 친정엄마도 못 챙긴 저를 탓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마도 남편이 오랜만에 연락해서 저희 소식을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때는 잘못했다면서 손주 얼굴도 언제까지 안 보여주고 이렇게 발길을 끊고 살 거냐고 하셨어요. 통화도 하기 싫었고 어머님 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서의 근황도 어머님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죠.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벌어준다면서 영호 앞으로 대출도 엄청나게 받았고 내가 사는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갔지 뭐니. 오랜만에 듣는 시댁 이야기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동서는 도망을 가버렸고 결혼할 때 가져온 집도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은 깡통이 된 상태였어요. 거기에 시동생 앞으로 이런저런 대출을 왕창 받아놔서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머님한테 돈 벌어준다고 꼬드겨서 시댁도 저축은행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을 있는 대로 땡겨서 사라졌답니다. 그 불려시 같은 것 때문에 멀쩡한 내 자식 신용불량 되게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희 집에 남는 방 좀 없니? 이 집 경매 넘어가면 나도 길바닥 나앉을 수밖에 없는데 나 좀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이 상황에서도 단 하나 변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라도 어머님은 동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동서한테 이것저것 받을 때는 좋으셨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 투자한 것도 어머님 선택인데 왜 동서 탓만 하세요? 어머님 잘못을 저한테 책임지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저희는 그냥 잊고 사시고요. 제가 본인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자 이번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른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안 돼? 그리고 너가 시아버지 제사 책임진다고 했잖아. 어떻게 맏며느리가 되어서 집안일도 팽개치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니?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었어?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안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제 속을 긁어 대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그 말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저 대신 어머님이 제사라도 지내보세요. 조상덕 못 받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값 좀 하시고 어머님 아들이랑 연락하는 건 제 알 바 아니니까 저한테는 다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어머님 전화를 끊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또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서 뭔 소리를 하려나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고 저희 친정 바로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셨어요. 선영이니? 내가 너희 집안일에 간섭할 사람은 아닌데 너희 엄마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침부터 계속 일만 하고 있더라. 그 소리를 듣고 달력을 확인했더니 저희 증조할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제 눈에 보이는 건 이미 제사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고 우리 엄마는 주방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서 메밀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친척들은 제사상 차릴 준비를 하면서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서 제사상 준비하고 있던 걸 전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집에 왔던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이 저한테 미쳤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화를 냈습니다. 다들 미쳤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미쳤지. 이게 가족이야? 우리 엄마 평생 일만 하다 쓰러져서 뇌수술까지 받았어. 퇴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어? 제가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악을 쓰고 있으니 친척들 사이에 있던 아빠가 저보고 너 왜 그러냐 말리더군요. 선영아, 너 왜 이래? 일단 진정 좀 해라. 뭐? 왜 이러냐고? 난 아빠가 저 인간들보다 더 싫어. 아빠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이 지경인데 제사 지내라고 해. 나는 내 남편이 아빠 같은 인간이었으면 벌써 이혼했어. 저는 말리는 집안 식구들을 다 힘으로 뿌리치고 주방에 있는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까지 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집으로 아빠가 찾아오셨어요. 아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엄마가 제사상 차리지 않게 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고 저는 아빠를 용서 못했지만 엄마는 며칠 우리 집에서 쉬다가 가겠다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너희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라며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의논 끝에
집안 재산은 모두 없애고 이 결정에 불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제사 지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고모들이나 집안 어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들 격식을 따지고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하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엄마는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푹 쉬다가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붙들고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가셨는데 그래봤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 물어보니 전부 자기 엄마 자업자득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집이 경매 넘어가면 이혼한 시동생이랑 둘이 살던지 하겠죠? 저는 절대 시어머니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버님 제사를 지낸 건 어머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조상 덕을 보고 싶어서도 아니라 순전히 아버님이 제게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면 저도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쪽 식구들은 이제 신경 안 쓰고 제 인생이나 열심히 살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